실리콘밸리 코리안즈 SBK 라디오 오늘은 정말 초특급 스페셜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Liberty in North Korea Advocacy Fellow 탈북 북한 출신의 청년분들을 모셨습니다. 장정영님, 하진우님, 윤미소님, 김동진님, 그리고 링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김다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Liberty in North Korea 줄여서 링크라고 하는데요. 링크 단체를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현님께 단체 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링크에서 프로그램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다현이고요. 저희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에는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 저희는 2004년도에 재미교포들에 의해서 동아리로 시작한 단체고요. 이 단체가, 이 작은 동아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지고 세계로 확장이 됨으로써 지금은 전 세계의 무브먼트로 확장이 되었어요. 저희는 캘리포니아 LA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과 동남아의 지부를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0년째 저희가 탈북 난민을 구출을 하고 있는데 총 1,200분이 넘는 분들을 지금 자유의 땅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애드보커시 펠로우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 출신 청년들이 전 세계에 우리도 정말 똑같은 사람이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목소리를 내면서 멋있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네 분처럼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링크를 접하게 되었어요. 회사 내에 코리안 오하나라는 한국인들을 위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2018년에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하실 때 다현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미국에 오셨던 펠로우분들의 탈북 이야기, 정말 옆에 앉은 모르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냥 막 눈물을 훔치면서 듣게 되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정말 솔직히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서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인 자유의 무게를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링크 단체를 이제 제가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 그리고 제 소셜 미디어에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SBK 라디오에 직접 여러분들 모셔서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북한 난민 소식과 현실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먼저 펠로우분들 한 분 한 분 소개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분은요.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재학 중이신 김동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진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길주군은 길이 엄청 많아서 길주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인데요. 아마 한국이나 좀 세계적으로 길주에 대해서 알려진 거는 풍계리라고 길주에 있는 그곳에서 핵실험이 여러 차례 해서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탈북을 한 거는 2013년 제가 13살 때인데요. 그때 저랑 저희 엄마랑 같이 탈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런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사고를 통해서 북한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됐고 북한 정부에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셨던 분을 도와주다가 저희가 이제 북한 정부로부터 간첩이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수배를 당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탈북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를 통해서 2013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다니게 됐는데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그 발명을 하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발명이라는 것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사회적 그 약자, 그러니까 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 같은 걸 내는 걸 이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대회 같은 데도 많이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어, 지금도 다음 주 시험인데 지금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네,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어떡해요. 시험 잘 보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동진 씨는 네, 탈북하셨을 때 13살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어, 어리긴 어려도 그래도 어, 다 알 것 같은 나이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때 네. 어떤 심정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저도 이제 탈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리다 보니까 제가 탈북을 된다는 사실을 사실 몰랐어요. 고민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실 탈북을 한 가장 큰 원인이 엄마를 따라서 탈북한 건데, 이제 갑작스럽게 탈북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헤어질 준비도 안 했고, 가족이랑 이제 이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진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고, 3달 만에 이제 한국이라는 제가 진짜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곳에 제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심정은 그냥 너무 이제 북한 정부로부터 쫓기고 뭔가 계속 사진이 나돌아다니고 저희를 계속 쫓는 음,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 그 쫓기는 그 신세를 빨리 모면하고 싶다, 약간 그런 음, 좀 조급함에 탈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그래서, 그리고 남한에서 학창 네, 시절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움이 네, 된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중학교를 처음 한국에서 다녔는데요. 그때는 사실 그 한국 친구들이 저랑 너무 다르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심지어 그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줘도 저는 이제 자신감이 없고, 뭔가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 그 친구들이 나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를 좀 이제 계속 소심해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3년 동안 중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저랑 다를 바가 없구나. 왜냐면 음. 노는 것도 사실 다를 것 같았지만 너무 공통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먼저 친구들한테 다가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음. 얘기도 하면서 서로 더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저한테도 소중한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북한처럼 제가 항상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기만 했는데 한국에도 이런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많지는 않았지만 한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되게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이게 아무렇지 않다는 느낌을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받았고, 이제 현재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이 너 고향이 어디야?라고 물으면 뭐 북한 어디서 태어났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뭔가 그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게 그 고등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들 때문이 아닌가. 친구들. 네. 네. 어, 서강대 입학하셨으면 그러면 어, 남한의 한국에 네. 경쟁 치열한 수능이나 입시를 다 겪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북한 교육 제도랑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되게 저에게 대한 기대감이 높으셔서 북한에 있을 네. 때도 사실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음. 북한도 등수가 있다 보니까 너 왜 이렇게 등수가 떨어졌어 하면서 엄청 엄마한테 숙제라 시험 기간에는 밖에 나가서 놀지 말라 막 이러면서 엄청 저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북한이랑 또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처음으로 그 친구들이 그것만큼은 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학원 다니는 게 너무 이제 끔찍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너무 좀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실 저도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수능이나 그런 공부는 했었어요, 그 친구들처럼. 근데 이제 제가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 친구들처럼 이렇게 실력이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신, 그러니까 좀 학교 안에서 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발명도 했다고 했잖아요. 발명 네.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서강대 면접 볼 때도 이제 제가 그 발명 대회 나갔던 경험이나 뭔가 했던 좀 활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면접을 보면서 그렇게 좀 대학에 진학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발명왕 김동진님. 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저희 엄마랑 똑같네요, 근데, 동진 씨 어머니. 등수에 맞아요. 전혀 만족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엄마는 이렇게 똑똑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 약간 아, 이렇게. 정말요? 네. 훌륭한 어머님을 네. 두셨네요. 동진 씨, 북한에도 그런 대학 입시나 명문대 진학 경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북한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와 보니까 제가 막 대학 공부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주변에 형이 있었는데, 이웃집 형이 있었는데, 대학 준비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항상 그 집 갈 때마다 그 형이 밥상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음, 북한에서 사실 대학 가려면은 돈이 많거나 진짜 공부를 잘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음, 되는데, 그 형은 이제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아마 한국처럼 이렇게까지 교육 열풍이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교육 열풍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네. 네. 혹시 북한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나요? 이름이 뭔가요? 북한은 사실 이렇게 딱 이름이 유명하다는 대학교는 제가 두 가지밖에 모르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음, 김책공대라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높은 대학이고 완전 꿈이죠, 학생들에게는. 근데 이제 음, 지방에 이런 있는 대학교들은 조금 이제, 예, 좀 그냥 지방 대학교 그 정도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동진 씨는 졸업하면 사회에서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사실은 이 전공을 한 이유가 제가 너무 좀 북한 사람이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그 북한 사람이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이런 링크나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음, 그래서 내가 북한 사람인데 나도 이런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도움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때 발명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발명품을 하나 제가 세상에 없는 뭔가 딱 발명품을 만들어서 뭔가 이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뭔가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주고 싶어가지고 제 꿈은 세상에 없는 발명품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네, 동진 씨 학사 과정 잘 마치시고 네, 지금 말해주신 원하시는 일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진우님을 만나볼게요. 진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4년도에 북한에서 탈북을 한 하진우라고 합니다. 저희 함경북도 무사는 한반도의 제일 끝쪽에 어떻게 보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무산 하면 좀 유명한 게 무산 강산이라고 해가지고 철강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유명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16살 때 탈북 브로커라고 하는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내가 이제 살아왔던 그런 많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좀 남을 도와주는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북한 정부의 반역자로, 예, 반역자로 돼가지고 전국 수배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랑 이별을 하고, 대한민국에 오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저는 지금 27살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우님, 제가 알기로는 네, 탈북 브로커 하시기 전에 네, 가족이 어떤 누명을 써서 네, 좀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맞습니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공급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진짜 집이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던 그 돈들을 나라에 좀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남들은 굶어 죽는데 너네가 어떻게 지원을 하냐 이래가지고 우리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저희 집을 이제 초토화시키려고 김정일이 이제 방침 검열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게 한 2년을 저희가 이제 보위부라는 기관에 잡혀서 거의 뭐 관리소 가냐 아니면 바로 총살 당하냐 이런 위기 순간에 다시 이제 김정일이가 그냥 뭐 실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모함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면서 저희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 저희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집도 물론이고 재산도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진짜 맨 바닥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이런 거는 좀 쉽게 못 겪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북한에서 김정일이 방침으로 살아난 집은 딱 세 집밖에 없었다고. 그 중에 한 집이 저희였습니다. 네, 그 탈북 브로커였을 때 어떻게 네. 정부에서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신고를 한 건가요? 제가 탈북 브로커를 할 때는 저는 이제 16살 때부터 한 4년 넘게 브로커를 활동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함경도 무산이라는 곳으로 탈북민들이 많이 탈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기관에 지명 요시찰 대상이 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무산으로 많이 빠지는데 분명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위부에서 수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제 제가 북한 정부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제 전국 수배를 내리고 이제 뭐 중앙당이라고 하는 그 평양이라는 기관에서 한 100명 넘게 저를 잡겠다고 이제 내려왔댔거든요. 와,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됐던 거죠, 제가. 예. 그 탈북하시는 와중에 잡혔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도 탈북을 탈북 브로커를 음, 하려고 한 계기가 있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진짜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선뜻 우리의 재산과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놓고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정부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전 재산 다 뺏기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 안에 모든 게 뭐가 있었어요. 아 이게 이건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바닥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게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나 어렵게 살던 가정을 이제 겪다 보니까 남들에 대한 아픔이 더 이제 눈에 많이 보였고 또 제가 이제 그런 가정을 겪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이 땅에서 도와줄까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생각이긴 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제가 선뜻 저도 이제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뭔가 아픔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 그,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텐데, 저는 다른 네, 펠로우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네,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목숨이 위태했는지는 아는데, 혹시 네,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네. 하루하루가 힘들었었는지? 아, 그러니까 저를 넣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쪽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치면 카약 비슷한 그런 배 한 세네 명이 타고 북한에서는 그 배를 타고 공해상까지 나가서 오징어를 잡아와요. 그런 음, 가정을 저희 아버지도 겪으셨고 그것도 또 북한에는 이렇게 큰 배 아니면 구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나가서 다 낚시로 오징어를 잡거든요. 그러다 어, 보면 이게 손이 하루 나갔다 들어오면 손이 다 터져요. 피범벅이 돼서 들어오시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엄청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걸 좀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쪽배를 타고 공해상까지 나간다는 게 솔직히 우리 많은 분들한테는 공감이 안 되실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다시는 아빠를 못 볼 것 같은 그런 항상 불안감에 아버지 마중을 항상 부두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배가 음, 한 10분이라도 늦어지면 어 아빠를 다시 못 보나 이런 생각이 많이 울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 동생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있어요. 저한테 저랑 8살 차인데 저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뺏기다 보니까 어렵게 살았어요. 동생이 하루는 가마솥을 열고 들여다보는데 가마솥 안에 아무것도 없고 밥도 없고 저희는 한 일주일 동안 굶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6살짜리 애가 거기서 한숨을 푹 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진짜 뭐든지 모든 걸 다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예를 들면 이렇고요. 이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분들도 아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자유가 없어가지고 탄압을 당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 뭐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반말했다고 해서 바로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이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분들은 와닿지가 않지만 우리는 거기서 살았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죽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공포심이라든지 인권, 자유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네. 그 북에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은 어떻게 되었어요? 북한은 또 특이하게도 이게 북한은 나라 같지 않은 게 북한은 연자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죄를 진 거를 저희 엄마한테 죄를 물어가지고 교도소로 보내고 그래 가지고 저희 엄마는 이제 교도소 들어가서 하반신 마비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에 남겨진 가족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이제 엄마와 동생 나 때문에 그 연자제라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런 법 때문에 엄마와 동생이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은 뭐 다 이제 법적 그 나라 법에 맞는 그런 처리를 받고 지금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풀리신 거죠? 지금은 풀렸습니다. 네. 근데 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는.
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주제를 조금 살짝 바꿀게요. 제가 이제 진우 씨가 이제 식품 사업으로 네네.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식품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서요. 일단 결정적인 동기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했댔어요. 해서 외화벌이도 외화벌이도 하고 했는데 탈북민들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북한에서의 경력이 대한민국에 오면 단절이 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아무리 뭐 우사를 했든 아니면 전문직에서 직종에서 종사를 했든지 간에 대한민국에 오면 모든 게 다 종이장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세터민으로서 저도 뭐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던 그런 분야의 사업이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내가 이제 북한에서 있던 경력을 살려서 진짜 우리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북한에서의 경력도 잘 살리면 대한민국에서는 더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북한에서 하고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을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아, 식품인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북한에서는 김정일이한테 진상품으로 많이 올라갔던 기름개구리의 천연물질 한마유라고 하는 천연물질이 있어요. 사실 중국 같은 데는 되게 인기가 많고 또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도 개구리 다리 요리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좀 생소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물질인데 이제 모르고 살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양식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양식을 해서 그 김정일이가 먹었던 그 좋은 물질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마유라고 하는 개구리 종류 중에 한 종류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창업하시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제일 힘들었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탈북민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친척도 없고 주변에 조언 들을 사람도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게 자본이거든요. 자본과 사업 아이템인데 일단 아이템은 있다고 해도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세터민들은 대한민국에 오면 신용등급이 안 좋아요. 신용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아마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뭐 국민분들도 공감을 하실 부분이겠지만 처음에 미국에 가서 자리 잡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탈북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자본이 없어가지고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주변에 친척이 없어가지고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24시간을 일해야 됐던 그런 경험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힘든 여정을 다 버텨내시고 애드포커시로 활동하시면서 다른 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창업이나 세터민 새 생활의 꿈과 희망을 건네주시는 우리 하진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사업 네. 번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펠로우님들 혹시 미국에 가시게 되면 꼭 만나게 되면 좋겠어요. 찬양님도 그렇고 네. 저희 잭님은 그 천국의 계단 이야기 나오셨을 때 너무 좋아하셔서 많이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럼요. 롯데월드가 얼마 그 말 표정만 돌아가는 거 보고 딱 마주치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권상우는 저희 학교 선배라서 오, 정말요? 옆에서도 같이 이제 걷기도 했어요.